단체로 한번 인사드리고 각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리hat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영 연출한 이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만 하지 마시고요. 소감 말씀이나 이런 것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저는 박화영 역할의 김가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정 역할 맡은 강민아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하영의 상식 역을 맡은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재 무리에서 제일 덩치가 컸던 정봉 역을 맡은 이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양현민 배우는 독립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친분이 있어서 저희 영화에 특별 출연을 해주신 배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코백을 하나씩 갖고 나왔는데 그 질문을 주시는 5분에게 에코백을 선물을 선착순으로 드릴 테니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독님께 먼저 이완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 2013년에 집이라는 그 단편이 있었는데 그 단편이 이 가출팸들, 이 청소년들 얘기를 다룬 이제 단편이었어요. 그 영화가 있었는데 한 3년이 지나서 이 영화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연유로 이런 청소년들의 세계 그리고 상당히 또 세지만은 않은 또 슬프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정서를 가진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배경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서 집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사실 확장해서 장편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갈증이 있긴 했는데 또 다른 성장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성장 영화를 생각하고 있다가 20대 성장 영화를 써서 조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도중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더 아쉬웠던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했을 때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게 집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이제 여기서는 박하영이라는 인물인데 거기서는 상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때도 김가희 배우가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이 좀 더 생각이 났고 저한테 이제 공감됐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좀 더 아쉬운 면을 되짚어보자라는 생각하에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고 이거를 명필름 영화학교에서 이 시나리오를 좋게 봐주셔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팅이 상당히 여러 젊은 배우들이 나오고 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그 역할 같아요. 대사도 되게 세고 액션도 세고 막 치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캐스팅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이제 캐스팅 원칙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 이제 오디션도 보고 제안도 받고 시나리오 읽으셨을 텐데 어떤 그 마음 자세로 임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두려워. 네. 내가 안 유명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꼭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쭉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캐스팅은 저희가 오디션을 되게 오래 봤어요. 거의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디션 기간만. 그래서 거의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매니지먼트 소속된 배우들 및 독립영화 배우들을 아마 이 또래에서 고등학생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은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계속 고민하다가 찾고 있었는데 조금 이 영화의 특성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잘 익숙치 않았던 독립영화에서 혹은 그 다음 매체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배우들이 나와서 더 좀 리얼하고 실감나는 진짜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배우들이 미팅하면서 되게 좋은 연기력과 좋은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저한테 좋은 효과들을 줘서 그 과감하게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촬영하면서는 너무 영화는 고통스러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가희 씨부터. 어떤 걸? 그러니까 오디션 과정 그리고 연기할 때 어떤 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저는 이제 5차 오디션까지 봤는데 한 3차까지는 그래도 이게 주인공이니까 했던 욕심이 살짝 있었는데 한 4차쯤 되니까
욕심도 생기고 이 캐릭터가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로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서 이완 두고 봐라 하고서 이제 거의 5기로 했던 것 같아요. 5차까지 하고 전화 통화 딱 받았을 때 떨어지는 건가 이제 붙는 건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감독님이 계속 시시콜콜한 소리 한 30분 하시다가 우리가 그래도 인연인가 보다 하실 순간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고생길 열렸으니까 아직 울지 말라고 그러셨던 게 기억이 지금 나네요. 네. 저는 조금 늦게 캐스팅이 됐는데 저는 3차까지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래서 언니 같은 감동 실화는 없고 그냥 그냥 한 2차쯤 갔을 때는 이제 전체 리딩처럼 쭉 읽었는데요. 시나리오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뽑으면 감독님 욕 뒤에서 많이 하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뽑아주셔가지고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연기에 슛에 들어갈 때는 어떤 태도이셨어요? 저요? 일단은 언니랑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워크숍을 오래 해서 언니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캐릭터고 좋아하면 안 되는 캐릭터여가지고 그런 걸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이 세 분 중에 제일 늦게 캐스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1월 2일 날 이제 갑작스럽게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까지 가서 오디션을 보는데 갑자기 오디션을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연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미나 말대로 이래도 안 뽑으시면 진짜 화가 좀 날 것 같았어요. 너무 막 별걸 다 시키셨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시나리오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대본을 보면서 뭔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캐릭터에 좀 욕심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성실히 임하려고 촬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경험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첫 장편 제 배역 이름이 있는 첫 작품이었는데 되게 그래서 오디션을 봤을 때도 매 순간 긴장과 떨림의 연속이었고 이 촬영하는 동안에도 내내 사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힘든 영화에 잘 폐해 안 끼치고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이 늘 가득했던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런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핸드폰 카메라에 차순배 씨 아역으로 바로 캐스팅이 된 거죠? 저는 15차 오디션에 걸쳐서 아마 술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자리를 오디션으로 치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완 감독님이랑 친합니다. 친해서 형님이 시나리오를 썼다 했을 때 봤을 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형이 경찰을 얘기했을 때 저는 안 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영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영화에 같이 참여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찰 역을 하면서 저는 관객들의 마음에 수갑을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고 오늘 제가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 웃음의 수갑을 채우지 않았나. 그래서 저랑 같이 출연했던 그 허준석 배우가 그래도 좀 뿌듯한 한 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김가희 씨 혼자서 막 침뱉고 이러면서 했으면은 상당히 무겁고 어두운 장면이 됐을 텐데 경찰 두 분이 막 바지가르기도 붙잡고 이러면서 조금 그래도 풀어지는 상당히 어려운 장면인데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객분들에게 바로 마이크 드릴게요. 여기 보셨죠? 이 에코백이 갑니다. 손 들어주시면 질문 이쪽에 손 드신 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 제가 부산에서도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도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마지막에 미정이랑 화영이랑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연락 오는 사람이 아직도 영재 오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누구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친구나 아니면 새로운 뉴 썸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그 화영이 무리의 생활은 청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도 미정이네 엄마가 이제 전학 갈 거라고 말을 할 때부터 미정이는 그 뒤로는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했을 것 같고 일단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은 아예 연락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계신 아까 손 드신 분. 에코백 들으시죠? 소란 피우지 마시고 저는. 저는 감독님은 그 둘이 마지막에 술 먹고 택시 타고 갈 때 화영이가 택시를 되게 지그시 바라보는 장면이 길게 나오잖아요. 감독님은 그때 어떤 감정을 발했던 거고 배우는 어떻게 감정을 잡고 연기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 촬영이 되게 좀 힘들게 참고로 진행이 됐어요. 되게 시간이 없었고 뭐 독립영화의 여건상 사실 예산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찍은 건데 그 분량을 마지막에 이제 김가희 배우가 그 감정 씬을 연기해야 되는데 막 해가 떠오르고 있고 막 첫차들이 다니고 막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되게 힘들게 찍었는데 근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뭐 약간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영화는 이제 시나리오 쓸 때 감독이 상상한 게 있고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편집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시나리오 썼을 때는 그때 그 감정이 조금 되게 서글펐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되게 정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김가희 배우가 연기하면서 되게 많은 테이크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조금 가장 되게 알 수 없고 하지만 이 인물의 얼굴을 가장 온전하게 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요란스럽게 다니는 캐릭터인데 영화 내내 가만히 좀 있는 어떤 모습을 지그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 테이크를 선택했고 그 안에서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제가 완성을 뭐 영화를 여기까지는 했지만 오늘 영화를 만난 관객분들이 이제 그 화영의 얼굴을 보고 각자 어떤 감정들을 완성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 읽으면서 현재 부분이 가장 그 대사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고 좀 많이 힘들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이면서 또 풀리지가 않았어요. 제일. 근데 저는 읽었을 때 섭섭한 마음이 컸을 것이다 하고 했지만 쭉 찍어 오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차 때 찍었던 씬인데 글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제한 그 큰 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잡으려고 했던 뭐든 지키려고 했던 내 사회가 얘 한마디로 부정했지만 미정이의 이 외면으로 깨진 느낌을 받았어요. 깨졌구나, 못 지켰구나. 이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쪽에 네, 다녀오시고요. 여기 안경 쓰신 분, 까만 옷 입으신 분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시나리오를 처음에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사실 박화영이라는 그런 종류의 캐릭터는 제가 학원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등학교 나온 그런 영화 중에서는 그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가 나온 거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묘사가 좀 과하다기보다는 되게 리얼하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내내 막 되게 숨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취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그 팸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왕초거나 애들을 이제 부리거나 이런 캐릭터인데 그냥 제공하는 것 같은 뭐 품 같은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캐릭터를 제일 먼저 떠올린 거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 세대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때도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꼭 곁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거나 혹은 그때 그냥 저 가까이 하기 싫어 그냥 멀리해 하고 치부해버리고 무시하거나 혹은 진짜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과거에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뭐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소리를 뻐럭 지르다던가 갑자기 뭐 저희 동네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옷 확 찢고 간다던가 막 승질을 내고 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불편해하면서 피하고만 싶어하지 어떤 관심을 갖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한번 다뤄볼까. 근데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되게 지키고 싶었던 어떤 꿈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집에 가면 항상 계시는 엄마라는 어떤 그런 큰 이름, 그런 단어의 어떤 힘을 빌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거를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베푸는 어떤 되게 이질적이고 되게 이상한 되게 형태가 없는 이상한 인물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카페에서 시나리오를 진짜 많이 쓰는데 저희 동네가 참고로 그 태릉하고 뭐 신림은 이쪽인데 그쪽 동네가 조금 거칠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쓰다 보면은 뭐 물론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실제 고등학생 친구들을 소개받아서 만나보기도 했지만 옆에서 막 이렇게 하굣길에 와갖고 교복 입고 와갖고 막 떠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있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좀 얘기 좀 할까 이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배우분들은 이게 뭐 대본으로 볼 때하고 여기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말로 뱉고 연기를 또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침도 제대로 뱉어야 되고 욕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뭐 집에서 계속 욕만 하기도 그렇고 뭐 연습하기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 말씀. 네. 네. 이 뭐 여기 뭐 방언처럼 나오니까 이제 저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아 이랬는데 제가 욕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연습은 했어요. 근데 이제 좀 후폭풍이 오더라고요. 요즘 가끔 많이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말려주는데 많이 이제 좀 많이 자기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담배를 감독님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마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핀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매주 워크숍을 갈 때마다 감독님한테 검사를 맡았어요. 특훈의 결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연습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여기 나왔던 여고생 애들 친구 배우들이 이제 거의 다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그 파주 그러니까 명필름이 파주에 있는데 거기에 오면 이렇게 1층에 담배 피는 그 흡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가면 심재명 대표님이 우스갯소리로 참 너네가 없어갖고 이제 공기도 좋아지고 참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거기서 뭐 거의 뭐 계속 매번 시간마다 계속 담배를 다 피면서 연습하고 서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앞에 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편 데뷔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두 가지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꿈의 제인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가출팸인데 뭐 아빠를 위주로 이번에는 이제 엄마를 위주로 펼쳐지는 거 하나랑 그다음 하나는 그 이완 감독님의 그 배우실 때 똥파리 그 생각이 많이 났는데 지금 사실 아까 보니까 양익준 감독님 그 아트 디자인도 약간 그 크레딧이 올라오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시인의 사랑 GV 봤는데 지금 룩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모습도 외향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처음 양익준 감독님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뭐 핸드헬딩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게 그 똥파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서로 이렇게 약간 그런 연출적인 기법적으로 할 때 서로 어떤 약간 뭐 시너지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많이 하는지 어떤 것들이 영향이 있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일단 룩은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촬영 끝나고 편집 이제 마치고 부산영화제 갔다 오자마자 제가 그 모텔 선인장하고 낙타들 하셨던 박기용 감독님
영화를 제가 배우 출연해서 찍어갖고 감독님이 수염을 못 자르게 해갖고 지금 수염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익준이 형은 당연히 저랑 이제 똥파리랑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저한테 오는 질문이에요, 단편 만들 때마다. 근데 영향력이 절대 있죠.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고요. 네. 항상 있는 거고. 근데 하지만 이 박하영을 준비하면서 뭐 똥파리랑 비슷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레퍼런스 영화로서는 사실 똥파리는 없었고요. 그 리스트에. 그리고 기능이 아니었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도 캐릭터 영화로서의 어떤 장점하고 그 캐릭터로 풀어보겠다라고 아예 마음 먹고 쓴 거라서 촬영 자체가 되게 근접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핸들드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 비율도 4:3으로 갔다가 1.85대 1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흡사하게 느끼셨을 수 있지만 똥파리는 레퍼런스 자료는 아니었고요. 예, 근데 예, 익준이 형의 영향력은 무조건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뭐 에코백 하나 남았습니다. 없으면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 영화를 이제 보면 그 중간 중간에 화영의 처음엔 이게 과거 장면인지 뭐 그 전 이 망가지기 전의 장면인지 모르게 계속 긴 머리로 툭툭툭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뭐 회상을 하거나 이런 장면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 우리가 볼 때 그 과거의 모든 모습들 방 안에서 있었던 모습들이 박화영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운 뭐 일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엔딩을 보면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 팸을 다 떠나서 각자의 삶을 따라서 떠나는데 오히려 화영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한편의 성장 영화이기도 한데 그 성장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 참혹했던 과거를 그 떠나고 싶지 않아 할까? 이런 이제 표정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장 영화라는 것이 이제 뭐 당연히 저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장 사회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성장이라는 것이 꼭 한 발 나아가고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성장인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머물고 있는 것도 일종의 성장이거든요. 머금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 머금고 있는 어떤 인물이 꼭 무언가를 그리워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미련을 그리움보다는 그냥 머금고 사는 어떤 되게 조금 한편으로는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자화상이 조금 저는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조금 뭐 다를 수 있는데 저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보면 조금 자식한테 되게 미련하게 헌신적이지 않나라는 대한민국의 좀 표본 같은 그런 것들을 박하영한테 조금 뒤집어 씌우고 싶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점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마 성장을 갖다가 머금고 머물게 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화영 얘기하시고 진짜 주시게요? 제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꼭 GV 끝나면 넌 말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멋있게 말 못하니까 하는데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예전 과거에 계속 머물고 싶었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이 너무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있어서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감정일지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글쎄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저 누구나 새로운 틀을 그 기존의 틀을 깨기가 어려워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고 이래야지 맞는 것 같고 그냥 익숙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게 내 행복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쪽에 모자 쓰신 분이요. 저 오늘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화영이가 그 머리 긴 부분이 장면이 나와서 처음에는 과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게 미래인 장면인 것이고 그리고
가발을 벗잖아요. 왜 그 가발을 쓰고 지내고 그런 거가 좀 궁금했어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편집할 때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이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편집하면서 저도 이제 영화를 완성하다 보니까 느꼈던 거는 뭐 미래로 표현은 되고 있지만 사실 박하영이라는 사람이 관통하고 있는 시간대의 감정선은 과거인지 미래인지 사실 잘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사실 편집 자체가 그래서 조금 애매한 선으로 감정선을 태워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시간대인지 좀 헷갈릴 수 있게끔 좀 해놓은 부분이 있긴 하고,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만약에 느끼셨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영화를 봐주신 거고요. 그리고 가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맨 처음에 초고에서는 시작이 버스였어요. 버스에서 이제 출소를 해서 올라오는데 가만히 버스에 앉아 있는 박하영 이거였는데, 그걸 이제 시나리오에서 없애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이 머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자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잘랐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잘랐으면은 그 모습대로 올까 아니면은 혹은 좀 뭔가에 좀 그래도 자기가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이 5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다른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그럼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좀 뭐 많이 뭐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있으면 자른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갖고 사실 좀 가발을 한번 쓰고 나오면 어떨까, 머리가 좀 긴 모습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좀 가발을 벗으면서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까 얘기했던 머물게 되는 어떤 그런 감정선을 동시에 조금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박하영이 극 중에 이제 엄마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엄마가 있는데 엄마에게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뭐 이런 설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사는 이제 보여지지 않는데 이 친구가 그 젊은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이제 계속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뭐 영화에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감독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고 뭐 그렇게 만드셨는지. 사실 돈이라는 거는 사실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때부터 저도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월세가 필요할 때 엄마가 돈을 줘요. 사실 박하영한테 돈을 주고 쓸 만큼 충족할 만큼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쓸 만큼은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박하영이 자꾸 어딘가에서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자꾸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뭐 되게 1차원적인 건데, 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존재를 좀 알아줘. 그리고 나한테 좀 어떤 뭐 혼을 내든 뭐라든 나한테 좀 뭘 해줘라고 계속 외치는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좀 벽을 보고 외치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고요. 그런 뭐 상황들을 계속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 뭐 나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상영되고 서울에서는 제가 알기로 오늘 처음 상영이 된 영화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또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의 뭐 배급 계획이라든가 이 박하영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독님, 배우분들 지금 뭐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앞으로 뭐 관객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작업 아니면 바람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화는 뭐 다 아시다시피 명필름 영화학교에서 이제 제작을 한 영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급사는 이제 최근에 뭐 아이캔스피크 배급했던 리틀빅 픽처스라고 이제 정해져서요. 저희는 아마 내년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즌쯤에 개봉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지금 회의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시즌쯤에 개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공개를 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틀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후에는 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영화제나 뭐 다른 쪽에서 통해서 이제 또 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작업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아직은 어쨌든 개봉할 때까지는 박하영을 안고 있어야 돼서 아직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섭섭한 게 저 살 많이 뺐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올해 이제 머리도 많이 기르고 좀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머리도 기르고 좀 살도 좀 빼서 다음 작품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 좀 뭐 말씀하신 김에 해주세요. 그 영화 속 모습이랑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영화 그 살찌우고 빼고 이런 고통에 대해서. 네, 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명필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만약에 하고 싶은 대로 살을 더 찌우고 싶다고 제가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운동 해주겠다고 등록해주시겠다고 했고 이제 제가 또 원했던 건 소개팅 좀 해주시라고 남자친구한테 차일 것 같다고 했는데 운동하고 그리고 머리도 기르면서 많이 건강도 찾았고 네 그렇습니다. 나 말을 진짜 못하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저도 이제 그 박화영님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들을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린 분들이잖아요. 욕도 해야 되고 과한 연기, 액션 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맹필름 측에서 배려를 해서 뭐 정신교육이라든가 그 심리치료라 정신교육 군대 같은데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영화 찍으면서 계속 진행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관리들을 꾸준히 팔로우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오디션 보러 다니고 있고요. 12월 8일 TVN 모두의 연애라는 드라마에 나오니까 또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영화도 이제 네, 준비하고 있고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미나와 같이 열심히 오디션 보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재밌는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한 네, 열심히 오디션 보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또한 열심히 운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은 경찰청장 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찰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 팔씨름 영화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고 내년에 또 제가 작업한 영화들이 많이 상영을 합니다.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알려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내년에 이슈가 되는 영화가 있으면 그 안에 제가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네, 박화영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퇴장은 이쪽으로 해주시고 관객상 수표용지에 기표하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